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시 문을 연 국내 증시는 불장이었습니다. 연휴 기간 전 세계 자산이 요동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일주일 전 저 상승세에서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 끝나자 단숨에 3,6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 상승세를 이끌었는데요. 이 상승세가 정말 우리 증시 그리고 기업들의 체력이 튼튼해서 그래서 계속 올라갈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상승인지 따져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소식 유찬 기자입니다.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주식시장이 열린 첫날, 직장인 투자자들의 표정이 밝습니다. 15%에서 한 21% 정도까지 나온 것 같아요. AI 반도체 쪽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일주일 만에 재개한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불장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610.6, 역사상 최고가로 마감했습니다. 추석 전 3,500선을 넘었고 연휴가 끝나자마자 단숨에 3,600선을 돌파한 겁니다. 코스피 상승을 주도한 것은 외국인이었습니다. 부동산 상승세에 기준금리 동결 관측이 커지자 외국인들이 국채를 팔고 주식 매수에 나선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가 급등했습니다. 추석 연휴 휴장 기간에 누적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세가 한 번에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증시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단기간 주가 폭등에 대한 피로감과 반도체 쏠림 현상으로 인해 조정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특정 산업 분야에만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상승세가 장기간 지속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간은 오늘 지배구조 개혁, 주주 환원 확대 등이 맞물릴 경우 12개월 안에 코스피 5천 돌파가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자, 하지만 이 코스피 불장이 착시 효과는 아닌지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반도체주를 제외하면 이 대다수 종목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원화 환율도 치솟았거든요. 이어서 백정현 기자입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주가는 오늘 94,4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9만 원 선을 넘어선 건 지난 2021년 1월 이후 약 4년 9개월 만인데요. 지난해 말 4만전자, 5만전자로 불리던 시기도 있었지만 AI 훈풍에 힘입어 다시 9만전자로 복귀한 겁니다. 시총 2위 SK하이닉스도 8% 넘게 오르며 42만 닉스를 달성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AI 낙관론이 엔비디아와 AMD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호재로 작용하면서 국내 반도체주도 덩달아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반도체 대형주가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지만 방산, 조선, 철강 등 비반도체 산업은 오히려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반도체 쏠림 효과를 제외하면 진정한 불장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기에 환율도 시장을 위협하는 변수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연휴 직전보다 21원 오른 1,421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10 이상 비상계엄에 이어 전국 불안이 이어지던 5월 이후 최고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장기화되고 일본 신임 여당 총재가 대대적인 돈풀기 정책을 시사해 엔화 가치가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환율이 우리의 의지와는 다르게 엔화라든지 달러화에 반응하면서 단기간에 움직였다라는. 전문가들은 장기적 증시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경제 체질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성교 의원은 이 공무원의 자필 메모라며 공개를 했는데 이 특검 수사관과 팀장의 회유와 강압이 있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경찰은 유서에는 그런 메모 속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 50대 A씨가 오늘 오전 11시 14분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성교 국민의힘 의원은 A씨가 자필로 직접 작성한 메모라고 주장하며 한 장짜리 메모를 공개했습니다.
조사를 받은 지난 2일과 하루 뒤인 3일 날짜가 적혀있는 메모에는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냈다. 군수 지시는 별도로 없었다고 해도 계속 추궁함 등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12시가 넘어도 계속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과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서 답을 강요하였다는 문장도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유서를 발견했지만 김 의원이 공개한 메모 내용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확보한 유서에는 김 의원이 공개한 메모 내용이 없어 유족에게 메모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숨진 양평군 공무원의 자필 메모를 공개하며 강요, 회유를 하는 조폭 같은 특검이라고 맹공격했습니다. 특검은 강요나 회유가 없었다고 반박했는데요. 민주당은 죽음을 정쟁화하지 말라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의 사망 소식에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특검의 무도한 칼날이 국민의힘을 지나 무고한 국민까지 겨눴다고 직격했습니다. 무고한 국민들까지 겨누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조폭 같은 특검이 미쳐 날뛰어도 모두가 침묵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숨진 공무원의 자필 메모를 낭독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고인이 남긴 진술서를 읽는 것으로 제 회견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전날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먹은 것도 없고 넘어가지도 않는다. 자필 메모 중 김선규 의원은 잘못이 없는데 계속 회유한다는 대목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검이 양평 군수 출신 국민의힘 김선규 의원으로 몰아가도록 회유했다는 겁니다. 김선규 군수가 시켜서 그 개발 부담금을 면제해 준 것 그런 취지로 문답이 작성이 돼 있고 이분은 거기에 대해서 항의도 못하고 그냥 서명 날인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이 모멸감 이런 것들을 갖게 하는 것이고. 특검은 반박문을 냈습니다. 고인에 대한 조사는 이미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쟁에 끌어들이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네, 새벽 배송 중에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기사가 택배를 나르러 간 사이 술에 취한 남성이 택배 트럭을 훔쳐 운전했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근처에 숨어 있다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홍지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택배 트럭이 골목에 잠시 멈춥니다. 기사가 트럭 시동을 켜놓고 택배를 나르러 건물 안으로 들어간 사이 30대 남성이 다가오더니 운전석에 오릅니다. 그리고는 트럭을 빠른 속도로 거칠게 몰고 갑니다. 배송을 마치고 나온 택배기사는 트럭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자 당황해 두리번거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다가 112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찾기 위해 손전등을 들고 수색을 벌입니다. 남성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후 30m가량을 걸어서 이동했는데요. 이후 남성은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 숨어 있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남성은 트럭을 훔친 곳에서부터 3.5k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 조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였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에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음주운전과 차량 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 네, 아무리 욱해도 이래선 안 되겠죠. 50대 남성이 말다툼을 벌이던 여성을 차량으로 치곤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났습니다. 여성이 차량을 막아서며 운전석 창문에 손을 넣었는데 아랑곳 않고 그대로 주행한 겁니다. 최다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은색 SUV 차량이 도로를 지나갑니다. 차량이 지나간 자리엔 여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길을 지나던 시민들이 모두 여성을 향해 달려옵니다. 사고 현장 근처에 있던 시민도 여성이 쓰러진 위치를 가리키며 화들짝 놀랍니다.
어제 오후 9시 45분쯤 SUV 차량이 40대 여성을 치고 지나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분들 와서 여기 목격자들이 계속 모여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피가 이렇게 많이 흥분했는데. 여성은 이 골목에서 남성이 탄 차량을 가로막고 말다툼을 벌였는데요. 운전석 창문이 열린 틈에 여성의 손이 걸린 상황에서 차량은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사고 직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성은 머리를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지인 사이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오늘 아침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남성을 입건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무단횡단하던 80대 남성이 택시에 치였습니다. 사고를 수습할 새도 없이 뒤따르던 차량이 쓰러진 남성을 다시 치곤 그대로 달아났는데요. 이 남성 결국 숨졌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80대 남성이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합니다. 맞은편에서 오는 택시와 부딪히고 충격으로 도로 한복판에 그대로 누워 있습니다. 택시기사는 비상등을 켠 채 멈췄지만 20여 초 만에 뒤에서 오던 승용차가 남성을 향해 그대로 돌진합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경기 고양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쓰러진 남성을 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너무 위험해. 차가 그냥 생생 달리니까. 경찰은 오늘 새벽 운전자인 60대 남성을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전 누워있는 남성을 보지 못했다며 사람인 걸 확인하고 겁이 나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2차 사고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택시기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또 오늘 오후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가게 마감 후 문단속 꼭 하셔야겠습니다. 늦은 밤 빈 가게를 노린 상습 절도범이 붙잡혔는데요. 좁은 창문 틈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 건물 뒤편에 남성이 서성입니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창문으로 몸을 집어넣습니다. 창문과 냉장고 사이로 몸을 빼내더니 가게 내부로 들어옵니다. 계산대에서 금품을 훔친 뒤 태연하게 뒷문으로 빠져나갑니다. 남성은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바로 앞에 냉장고가 설치돼 있었는데 이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간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어쩔 줄은 몰라 했는데 이후에는 창문 한 개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한 번 더,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보안업체가 설치한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는 건 몰랐습니다. 보안업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노상에서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30대 남성은 생활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조사 결과 비슷한 수법으로 경기도와 경남 지역에서 4차례 상습 절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구속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가게나 사무실을 비울 때 반드시 창문 등이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추석 명절 운영이 끝난 출렁다리에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이 위험한 상황, CCTV 앞을 지키던 관제센터 직원들이 포착했는데요. 신속한 대응으로 남성을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영 시간이 끝나 출입이 금지된 출렁다리 입구입니다. 한 남성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관리실 앞에서 신발을 벗더니 울타리를 넘습니다. 출렁다리 입구에서 잠깐 배회하더니 난간을 넘어 다리 한가운데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방범 CCTV로 범죄 예방 업무를 맡고 있는 구청 CCTV 관제센터입니다. 관제원들은 다리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위험한 행동을 멈추라는 경고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난간을 넘어서서 아래를 내려보신다던가 신발을 미리 벗으시다던가 수상한 장면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동시에 관제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에 출동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남겨진 신발을 확인한 뒤 남성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설득 끝에 꼭 안아주며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집에서 이제 싸움을 하시고 홧김에 나오셨다가 좀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서 현장에 이제 경찰분들이 좀 많이 위로를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경찰은 신속히 대응해 소중한 생명을 살린 관제원들을 표창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연휴가 끝나면서 정치권은 다시 숨가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선거도 불붙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범여권은 일제히 오세훈 서울시장을 타깃으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오 시장도 물러날 생각이 없어서 이 치열한 혈투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해주 기자입니다. 3대 특검 수사를 독려하기 위해 만든 민주당 특별위원회. 오늘 타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주요 핵심 의혹 당사자인 오세훈 시장에 대한 특검의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오 시장을 수사하라는 겁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거들었습니다. 오세훈표 부동산 정비 사업인 신통기획은 이름뿐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신통하다고 주장했던 신통기획의 대상이었던 그러니까 34%만 구역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주택 가격도 들썩이고 있고 서울 시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로 인력시장을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벽 일자리 예산을 서울시에서 줄였다는 구청장 말에 어리석다고 질타했습니다. 이게 지금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아이고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는 유지를 시켜줘야죠. 제일 최대 인력 시장이거든요. 여기를 운영 안 할 수는 없어서. 왜 그렇게 그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서울시는 즉각 새벽 일자리 사업 내실화를 위해 사업 구조를 개선 중이라는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민주당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묻지마 정치 공세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서울시 미래 비전을 보여줄 자신이 없으니 네거티브 정치 공세에만 매달리는 것 아닌가.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5개 상임위의 증인으로 출석을 시키겠다고요. 대통령실은 이렇게 정쟁 땔감으로 쓸 거면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홍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를 포함해 5개 상임위에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 백현동 개발 관여 의혹 등 따질 게 많다는 겁니다. 정권 최고 실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성남 라인 비선 실세들의 영향력도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김현지 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많은 논란이 일었던 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업에 시민단체 소속으로 관여한 의혹이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런 식이면 나올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인사에 참사가 났다든지 아니 본인이 관여한 업무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불러야 되나요? 정쟁의 땔감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거부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운영위만 나오라 그러면 고려해보겠는데 5군데는 불가능하다며 더 이상 검토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수 의석인 민주당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김 실장 증인 채택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여야는 연휴 직후 지방선거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양쪽 다 무조건 이겨야 한다며 당내 경선 원칙 속에 룰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현역 단체장이라 이유만으로 무조건 공천 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여야 모두 연휴가 끝나자마자 6월 지방선거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달 말까지 경선 규칙을 확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승리를 위해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지방선거 승리는
공정한 경선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 광역의원 후보까지 당원의 결정권을 더 많이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연휴 끝나자마자 나경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을 띄웠습니다. 내년 선거는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상한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7개 광역단체장 중 12개 지역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역이라고 무조건 공천 주는 일은 없을 거란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경선이 원칙이고 현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큰 프리미엄을 주진 않을 것이라며 일부 핵심 지역은 파격적 방식도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합니다. 국내에 사는 중국인들의 부동산, 병원비, 선거권 이 세 가지 혜택을 줄이겠다는 건데 자, 민주당은 혐중 3법이라고 질타하고 나섰거든요. 실태가 어떤지 김민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인들의 부동산 매수가 많은 곳으로 꼽히는 인천 부평구. 자기 남편은 국적이 그대로 중국으로 있고 김포에다가 따놓고 자기는 국적을 따가지고 그러면 1가구 2주택으로 그러면 취급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추적이 안 되는 것 같아. 외국인이라 실거주를 안 해도 부동산 세금을 덜 냈을 거라 의심합니다. 중국인 밀집 지역으로 꼽히는 영등포구 대림동입니다. 일반 병원도 간판이 이렇게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갖고 계시면 거기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치료를 해드리고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국민의힘이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며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 추진합니다. 왜 중국인은 관대하면서 정작 우리 국민은 엄할까?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도 선거권도 부동산 거래의 자유도 제대로 누리진 못합니다.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는 사전 허가를 받고 외국 혜택이 국내와 상응할 때만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선거권은 7년 연속 거주해야 부여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장에선 선입견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해보기 싫은지 봐. 그분들은 한국와서 오래 고생했기 때문에 그냥 새 집에 살고 싶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법안을 혐중과 망국을 조장하는 3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중국 혐오 오해 없도록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국정감사 첫날 모든 시선은 법사위로 향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감장에 출석을 할 것인가. 이 사법부 독립 차원에서 대법원장은 보통 인사만 하고 국감장을 퇴장하는데요. 민주당, 이번엔 퇴장하지 못하게 하겠다. 증인 선서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다고 벼르고 나섰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법원 국정감사 자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말을 한 뒤 양해를 구하고 퇴장했습니다. 첫 국정감사 자리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의 운영 방식에 따라 대법원장께서 처음에 인사를 하고 이석하셨다가 역대 국감에서 대법원장은 모두 발언만 하고 퇴장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예의는 보이되 독립된 사법부 수장으로서 국회 감사를 직접 받진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국감장을 이석하도록 양해해주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대법원 국정감사 때 반드시 조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히겠다는 겁니다. 대선 개입 이틀의 행적을 소상히 밝히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반동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대선 개입 의혹 당사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우리가 맞서야 할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입니다. 법원 일각에선 증인석에 앉진 않는 대신 마무리 발언 시간대 야당 질의를 받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례도 절충안으로 언급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명심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참모들이 사례를 올리고 있는데 결국 출석 결정은 조 대법원장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화재 14일 만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을 찾았습니다. 민방위 복을 입고 현장을 돌아봤는데요. 야당은 지지부진한 복구 작업을 비판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노란색 민방위복 차림의 이재명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 곳곳을 둘러봅니다. 화재 발생 후 14일 만입니다. 먼저 냉각 작업 중인 리튬이온 배터리를 둘러본 이 대통령. 이후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을 찾아 배터리가 적재돼 있던 공간을 살펴보고 복구 작업 현장도 점검했습니다. 국가전산자원의 중요도는 국방과 비견할 만하다며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근무 중인 공무원과 업체 직원들에겐 전산 데이터는 국가 운영 핵심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해달라고 격려했습니다. 징검다리 연휴인 오늘 휴가 상황에서 방문 일정을 잡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원인과 복구 지연 사유까지 알아볼 게 많다며 국정자원 화재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약 30%인 214개의 행정정보 시스템이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정확히 2년 전 하마스가 국경을 침범해 이스라엘 국민들을 납치하면서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 반격에 나선 이스라엘이 하마스 본거지 가자지구를 점령하면서 사망자 6만여 명의 끔찍한 전쟁이 이어져 왔는데요. 끝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은 24시간 내에 군인을 철수시키고 하마스는 72시간 내에 인질을 석방하는 1단계 휴전안에 합의했습니다. 약 2시간 전부터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어젯밤 이스라엘 총리실이 SNS를 통해 하마스와의 1단계 휴전안을 수용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내각은 생존자와 사망자를 포함한 모든 인질의 석방을 위한 합의안을 승인했다며 우선 인질 석방에 대한 내용만 밝혔습니다. We fought during these 2 years to achieve our war aims. And the central one of these war aims is to return the hostages, and we're about to achieve that goal. 합의 성명 발표 이후 10시간가량이 지난 약 2시간 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의 정해진 구역에서 철수하기 시작했고 이후 72시간 내에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맞교환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어디까지 철수할지 새로 합의된 지도는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가 앞서 공개한 이스라엘군 철수선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단계 휴전안 이후 2단계 조치로 하마스의 무장해제, 팔레스타인 과도정보 수립 등이 거론되는데 하마스가 무장해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추가 협상 진전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휴전안 논의가 이뤄지는 와중에도 현지 시각 오늘 새벽 5시 45분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칸 유니스에 전투기와 드론을 동원한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외신들은 휴전이 발효됐지만 이스라엘군의 명령이 전달됐는지는 불확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군 병력 200명을 가자지구 인접국에 파견합니다. 중동 분쟁이 더 번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인데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 내용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역할도 할 걸로 보입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동 지역에 미군 병력 약 200명을 파견할 방침입니다. 현지 시간 어제 AP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중부 사령부가 가자지구 인접국에 민군 협력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센터는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물류, 안보 지원 거점이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파견된 병력은 이집트, 카타르를 비롯해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등이 포함되는 공동 태스크포스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밖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 내용을 준수하는지 직접 감시하는 역할도 맡을 걸로 예상됩니다. 아직 정확한 파병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자지구가 아닌 이집트 등 인접국에 배치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어떤 미군도 가자지구에 들어갈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파견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련한 가자지구 평화구상 1단계에 이어 사실상 영구적 휴전이라는 2단계 구상을 이루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하루 전 평화구상 1단계에 합의했는데 이스라엘 철군과 함께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 석방 절차도 곧 시작될 전망입니다. We are getting the hostages back on Tuesday, Monday or Tuesday. I'm going to try and make a trip over. We're going to try and get over there. 오는 12일 열리는 서명식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이렇게 중동 평화를 이끌면서 노벨 평화상 수상에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던 트럼프 대통령의 꿈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방금 전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발표됐는데요. 수상자는 트럼프가 아닌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 마차도였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주도로 중동 평화 구상이 합의를 이루며 수상 여부에 더욱 관심이 쏠렸지만 끝내 무산된 겁니다. 노벨위원회는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지난 6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에 합의하기 이틀 전입니다. 다만 노벨위원회 측이 이번 중동 평화 성과는 내년에 고려할 사안이라고 밝혔던 만큼 트럼프의 노벨상 수상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그간 트럼프는 여러 건의 전쟁을 끝낸 자신이 노벨 평화상 적임자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Solved the wars. I made 7 deals. This would be number 8. 그러면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깎아내렸습니다. He got elected and they gave it to Obama for doing absolutely nothing but destroying our country. 일각에선 트럼프가 노벨상을 받지 못한 데 따른 보복으로 노벨위원회가 위치한 노르웨이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베네수엘라의 야당을 이끌고 있는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입니다. 노벨위원회는 마차도가 베네수엘라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증진했다며 수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이스라엘에 억류됐던 우리 국민이 석방돼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가자 지구로 향하던 9호 선박에 탑승했다가 납포된 지 사흘 만인데요.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인 활동가 김하연 씨가 탑승한 9호 선박이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납포된 건 현지 시각 그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바다에서 가로막혔고 저는 이스라엘 점령군이나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을 가담한 국가의 군대에 의해 납치된 것입니다. 김 씨는 30개국 150여 명의 활동가들과 함께 이스라엘 남부 사막 교도소로 압송됐는데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현지 시각 오늘 석방됐습니다. 김 씨는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가는 항공편을 통해 자진 추방 형태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외교부는 석방에 앞서 김 씨를 상대로 영사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측은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대한 합법적인 해상 봉쇄를 뚫고 전투 지역에 접근하려 해 납포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이스라엘 측에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조속한 석방을 요청하고 협의해왔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캄보디아로 떠났던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에서 2주 만에 숨졌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단체에 납치돼 고문 끝에 사망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2달 넘게 시신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 감금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캄보디아 여행 계획하셨다면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22살 대학생 A씨가 캄보디아로 떠난 건 지난 7월 17일. 현지에서 열리는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A씨 가족에게 수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A씨가 사고를 쳐서 감금됐다며 5천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가족들은 경찰과 외교부에 신고하며 A씨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이후 연락이 끊겼고 지난 8월 8일 A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곳은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캄보디아 캄포주 보코산 지역 인근입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사망 원인을 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 심장마비로 적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지 경찰은 중국인 3명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현지에 수사관 등을 파견해 A씨의 시신을 확인하고 국내로 송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사정으로 2달이 지난 지금까지 별 성과가 없습니다. 원래는
캄보디아가 그쪽하고 이야기가 됐는데 뒤에 이제 그게 딜레이 돼가지고.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감금 피해는 올해 8월까지 330건으로 지난해 발생 건수를 이미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네, 길었던 황금 연휴가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언제 또 이런 연휴가 올까 싶죠.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김승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최장 10일의 황금 연휴 막바지. 시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갈 생각에 아쉽습니다. 개천절부터 쭉 쉬기 시작해서 한 10일 정도 된 거고 오래 쉬어서 조금 아쉽지 않을 줄 알았는데 막상 끝나니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바로 달력을 찾아보긴 했어요. 다음 연휴가 뭔지 아이들이랑 해서 같이 국내로 여행 갔다 올 생각입니다. 온라인에선 벌써부터 2044년의 황금 연휴를 기다리는 사진이 퍼지고 있습니다. 19년 뒤는 너무 멀고 가장 가까운 연휴부터 찾아봤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도 미니 황금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이 목요일이어서요. 다음 날인 26일 하루만 연차를 쓰면 이렇게 나흘 동안 쉴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2026년 1월 2일 금요일 휴가를 낸다면 나흘 연휴가 됩니다. 올해처럼 최장 10일에 달하는 추석 연휴는 3년 후에 찾아옵니다. 2028년 10월엔 6일 하루 연차를 내면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쉬게 됩니다. 이듬해인 2031년에도 추석 연휴 하루 전 휴가를 내면 최장 9일을 쉴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요즘 밥이나 빵, 혈당 걱정에 줄이는 분들 많은데요. 이런 방식으로 먹으면 혈당도 낮추고 밥도 빵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홍란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빵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진짜 좋아하고 진짜 자주 먹는데 바로 먹는 걸 제일 좋아해가지고 바로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혈당이 걱정입니다. 탄수화물이 많고 일단 다니까 당이 제일 걱정됐던 것 같아요. 맛있게 먹으면서 혈당 상승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빵이나 밥을 이렇게 얼려뒀다가 데워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냉동 후 데운 밥은 10시간 실온 보관한 것보다 저항성 전분 함량이 20% 높게 나타났습니다. 탄수화물이 얼면 촘촘한 구조의 저항성 전분으로 바뀌는데 일반 전분보다 분해가 더뎌 체내 흡수 속도가 느려집니다.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겁니다. 저항성 전분은 일반 전분과 달리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비율도 낮아 지방으로 잘 축적되지 않습니다. 냉동된 탄수화물은 해동해도 다시 일반 전분 구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만 빵이나 밥을 해동했다가 다시 얼리면 그 과정에서 균이 증식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재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네, 주변 여러 나라에서 태풍 피해 소식 들려오는데 우리는 잠잠하다 싶었죠. 올해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태풍이 한반도를 비껴간 건 16년 만에 처음이라는데 다 이유가 있다 합니다. 이현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 아래 코스모스가 피어있고 들녘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콤바인이 쉼없이 오가며 나락을 베고 있는데 농부는 절로 콧노래가 나옵니다. 한 번도 태풍이 오지 않아 말 그대로 풍년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태풍이 안 왔기 때문에 첫째 쓰러짐 방지가 되었고 들녘이 이제 누런이 이렇게 황금빛으로 물들면 마음이 흡족하죠. 올해 발생한 태풍은 모두 23개. 하지만 적도 부근에서 북상하며 중국 쪽으로 향하거나 일본 앞바다로 빠져나갔습니다. 한반도에 버티고 있는 고기압이 태풍을 다 밀어낸 겁니다. 우리나라 부근에 이제 평년보다 고기압이 조금 더 확장하는 편차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당분간은 이제 고기압의 강도가 조금 더 강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 평균 3.4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10월엔 0.1개로 사실상 올해는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풍이 한반도를 완전히 비껴간 건 16년 만에 처음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 현상이 한반도를 태풍 무풍지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네, 서울 광화문 일대가 뉴욕 타임스스퀘어 못지않은 미디어 랜드마크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지금 뉴스를 전해드리는 이곳 동아 미디어 센터에 설치된 룩스가 있는데요. 축구장 절반 크기의 대형 사이니지가 뿜어낼 다채로운 모습, 여인선 기자가 미리 보여드립니다.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 건물이 갈라지더니 거대한 우주선이 나타납니다. 시뻘건 불기둥을 내뿜으며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오는 15일 세상에 공개될 초대형 사이니지 룩스입니다. 룩스는 보다와 빛을 결합한 이름으로 가로 50m, 세로 60m, 총 3,000제곱미터의 국내 최대 크기를 자랑합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3면에서 영상이 노출되며 축구장 절반 크기의 LED가 건물을 완전한 원통 형태로 감싸는 설계는 세계 최초입니다. 룩스는 언제나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 서울 도심 어느 방향에서나 볼 수 있고 30분마다 환상의 쇼를 펼치며 시간을 알려줍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 중입니다. 거대한 화면에서 독창적인 콘텐츠가 나오자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연신 사진을 찍습니다. Really amazing. I didn't see something like this. 진짜 멋있고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룩스는 앞으로 다양한 라이브 콘텐츠를 실시간 송출하고 국가 주요 행사와 뉴스 속보가 있을 때 시민들에게 가장 빠르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건물 자체가 프랑스 현대미술거장 다니엘 뷔렌의 작품이 된 한국의색 프로젝트. 시민에게 다가가는 뉴스로 명소가 된 오픈 스튜디오. 혁신을 거듭해온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가 국내 최대 규모이자 세계 최초 원통 형태의 사이니지 룩스를 통해 광화문 미디어 랜드마크 시대를 이끌어갑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장대환 매경 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 정모 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정 씨가 김건희 여사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연결해 준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장대환 매경 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정진기 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인 정모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정진기 언론문화재단 이사장 정모 씨에 대하여 다음 주 금요일 10시에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수사 관련 참고인 신분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측에 금거부기를 전달하고 공직을 요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특검은 정 씨가 이 전 위원장과 김 여사를 이어준 연결고리 역할을 한 건 아닌지 의심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매일경제와 MBN 사옥에 있는 재단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정 씨가 소속된 정진기 언론문화재단은 개인적인 일이라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엎친 데 또 덮쳤습니다. 지난달 강진으로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난 필리핀에 또다시 규모 7.4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상은 태풍 나크리의 접근으로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파도에 배가 출렁이듯이 학생들이 모여있는 학교 강당이 흔들립니다. 무너진 천장은 철근 뼈대를 드러냈고 사람들은 건물을 빠져나가느라 분주합니다. 현지 시각 오늘 오전 9시 43분쯤 필리핀 민다나오 섬 동쪽 해안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 인근 민다나오 섬 남동북 최대 도시 다바오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무너진 건물에 갇힌 2명이 숨졌고 대피하던 학생 50명이 타박상을 입거나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Seismic energy kasi natin as it travels from the source, yung 23 kilometers natin, as it travels from the source towards the surface, humihina.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첫 지진 발생 7분 뒤쯤 규모 5.9와 5.6의 여진이 잇따라 발생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창문을 뒤흔들 정도로 강한 바람이 몰아칩니다. 나무도 속절없이 쓰러집니다.
지난 5일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22호 태풍 할롱은 도쿄도에 있는 하치조지마 섬을 강타했습니다. 할롱의 세력은 약해졌지만 23호 태풍 나크리가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나크리는 내일쯤 도쿄 남쪽 해상을 향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어젯밤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행사에 등장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기세는 의기양양했습니다. 오른쪽에 중국, 왼쪽에 베트남과 러시아의 권력자를 앉혀놓고 집단 체조, 차력쇼 등을 보면서 흐뭇했는데요. 그 장면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능라도 5월 1일 경기장 귀빈석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들어섭니다. 김 위원장 오른쪽엔 중국 권력 서열 2위 리창 총리가, 왼쪽엔 베트남 최고 지도자인 럼서기장, 그 옆엔 러시아 권력 2인자인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자리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열렬한 환호에 손을 흔들던 김 위원장은 양쪽 귀빈들에게 직접 손짓하며 자리에 앉을 것을 권합니다. 중국 총리의 방북은 2009년 이후 16년 만이고 러시아 2인자의 북한 방문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북중러 3국 정상이 태난먼 막루에 섰던 지난달 베이징 전승절 무대가 한 달 만에 평양에서 재현된 셈입니다. 반드시 이 나라를 더욱 풍요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회주의 낙원으로 일도 세울 것입니다. 화려한 불꽃놀이로 노동당 80주년 기념식 막을 올리더니 대규모 카드 섹션과 북한 공산주의 상징인 낫과 망치, 붓을 표현한 집단 체조를 선보입니다. 북한에서 집단 체조가 진행된 건 5년 만입니다. 목으로 철근을 휘고 맨손 위에 도끼를 내리쳐 기왓장을 격파합니다. 맨몸 위에 올려놓은 돌덩이를 망치로 깨는 차력쇼도 펼쳐졌습니다. 씨름과 풍물놀이 등 민속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김 위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만족을 표했습니다. 이번 기념식 최대 행사인 대규모 열병식은 오늘 밤 개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간절히 원했던 노벨 평화상 수상이 불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하루 전 이런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상 메달을 걸어준 합성 사진. 올린 주인공은 걸어주고 있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였습니다. 아부의 규제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알 것 같죠. 서주희 기자입니다. 노벨 평화상이라고 적힌 황금빛 메달을 목에 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한 미소와 함께 만세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메달을 걸어준 듯한 자세로 서 있습니다. 합성 사진인데 공개한 곳이 특이하게도 이스라엘 총리실입니다. 노벨 평화상 발표를 하루 앞둔 어제 이스라엘 총리실은 SNS의 합성 사진과 함께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며 그는 자격이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을 뒷배삼아 가자지구 휴전협정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이스라엘의 노골적인 구애인 겁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인질이 아직 석방되지 않았는데도 이스라엘이 AI 이미지를 게시했다고 지적했고, 인디아 투데이는 트럼프의 노벨상 수상을 위한 네타냐후의 과대 광고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를 향한 네타냐후의 아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The letter I sent to the Nobel Prize Committee, it's nominating you for the Peace Prize, which is well deserved. 1단계 휴전 이후 가자지구 통치체제도 이스라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포석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이달 말 경주 에이펙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날 걸로 보이죠. 이 두 정상 만남 앞두고 힘겨루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반도체 원료 히토류를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워싱턴 최주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의 히토류 수입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e import from China massive amounts, and maybe we'll have to stop doing that. 하루 전 중국 정부가 히토류 13종의 수출을 비롯해 관련 기술을 활용해 해외에서 생산한 물건을 수출할 때도 당국 허가를 얻어야 한다며 히토류 수출 규제 정책을 발표하자 수입 통제로 맞불을 놓은 겁니다. 올해 5월 미중이 무역 전쟁을 잠시 멈추면서 중국은 히토류의 대미 수출을 재개하기로 했는데
이달 말 경주 에이펙에서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을 불과 20일 앞두고 양측의 힘겨루기가 제기된 셈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현재 히토류 수입의 83%를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어 현지에서는 수입 통제가 가능할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트럼프는 이를 의식한 듯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대화 가능성은 남겨두었습니다. He's got things that he wants to discuss with me, and I have things that I want to discuss with him. 미국 현지 언론들은 핵심 자원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대화를 앞둔 미중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일본 첫 여성 총리 탄생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자민당의 오랜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이 다카이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결별을 선언한 겁니다. 자민당에서 아예 총리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오는 21일 일본 국회에서 열릴 총리 지명선거를 앞두고 다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신임 총재와 회담한 사이토 데스오 공명당 대표, 강경 보수인 다카이치 총재와 함께할 수 없다며 사실상 결별 선언을 했습니다. 자민당 내 비자금 스캔들 관련 정치자금 규제 강화를 요구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겁니다. 政治と金に関する基本姿勢、意見の相違がございました。これらの改革が実現不可能なのであれば、とても主犯指名で高市早苗と書くことはできない。 공명당은 1999년부터 자민당과 연합한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왔고 총리 선거 때는 자민당 총재를 미뤄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26년 만에 연정이 깨진 자민당과 공명당의 관계를 속보로 전했고 일본 아사히 신문은 총리 지명 선거를 앞두고 극도로 복잡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총리는 지명 선거를 통해 최다 득표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공명당과 결별해도 자민당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여전히 일당이지만 총 의석이 과반에 못 미칩니다. 만약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일본 유신회, 국민민주당이 연합하면 자민당보다 수적으로 많습니다. 3당 연합으로 다카이치를 반대한다면 일본 첫 여성 총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안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김범석 부장 나왔습니다. 자, 도쿄 특파원 출신의 김 부장을 부른 이유, 일본 정치에서 정말 보기 힘들었던, 볼 수 없었던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이죠.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신임 총재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이를 둘러싼 일입니다. 70년 만에 자민당 첫 여성 총재가 돼서 꽃밭을 걸을 줄 알았는데 일주일 만에 가시밭길로 들어선 거죠. 보통 집권 여당 총재가 되면요, 이후 총리 지명 선거를 거쳐서 정식 총리가 되는데요. 지금 이 선거를 11일 앞두고 자민당과 함께 열림여당을 운영 중인 공명당이 반기를 든 겁니다.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라 자민당은 자기 당 표는 물론이고 공명당의 힘이 필요한데 오늘 공명당이 다카이치와 연정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죠. 공명당 대표가 지금까지 자민당과의 관계를 끝내겠다고 이렇게 세게 얘기한 겁니다. 1999년부터 이어져 온 자민당과 공명당의 열림여당 형태가 26년 만에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소수 정당이 공명당에서 결별을 선언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야, 26년 만이에요. 네.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그동안. 그렇죠. 왜 이렇게 돌아선 거예요? 자, 공명당은 중도 보수 성향입니다.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총재의 노선과는 맞지 않는 거죠. 제가 준비한 멘트 하나 보시겠습니다. 私ども政治家も日韓友好のために対話を進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韓国は日本に文化を伝えてくれた恩人の国であります。 이게 2019년 한일 관계가 안 좋았을 시기인데 저런 얘기를 할 정도로 뭐 한국은 물론이고 주변국을 중시 여기는 정당이 바로 공명당입니다. 근데 최근 다카이치 총재가 이 당인사를 꾸리는데 아베 전 총리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하기우다 고이치 의원을 간사장 대행에 안치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른바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돼서 문제가 된 인물인데 왜 이 사람을 안치냐? 공명당이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뭐 이 외에도 다카이치 총재가 과거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자주 한 경력도 지적하면서 이런 문제 해결 없이는 연정을 안 하겠다. 이렇게 반기를 든 겁니다. 야, 그러면 공명당 없으면 안 됩니까? 끝까지?
자, 의원 내각제인 일본은 의석을 많이 차지한 정당이 나라를 운영합니다.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야 뭐 문제가 될 건 없죠. 하지만 최근 이시마 내각에서 치러진 중의원, 참의원 선거 모두 자민당이 참패를 하면서 여소야대 상황이 발생한 게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중의원, 참의원 모두 자민당 단독은 물론이고 국명당 의석수를 합쳐도 과반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야, 그럼 첫 번째 여성 총리가 나올 거다. 다카이치 총재. 근데 네. 진짜 총리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빨간 불이 켜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1일로 예정된 총리 지명 선거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중의원 참의원에서 직접 손으로 후보의 이름을 써서 하는 선거인데 야당이 후보 한 명을 몰아주고 여기에 공명당 표까지 좀 가게 된다면 다카이치 총재가 아닌 야당 후보가 총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정권이 바뀌는 겁니다. 최근 야당에서는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를 단일 후보로 밀자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일본 총리가 자민당이 아니라는 것 자체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네. 그럼 자민당은 뭐 투표 일정이라도 좀 미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 그래서 일본 헌법을 살펴봤는데요. 며칠 이내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여야가 임시국회를 열어서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연기를 하려면 여야 합의가 필요하죠. 그런데 야당이 추가 연기에 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정권 교체의 기회가 생긴 지금을 놓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게다가 이달 27일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또 경주 에이펙도 있죠. 빡빡한 외교 일정을 감안해도 쉽지 않다는 게 뭐 한일 외교 소식통의 얘기입니다. 지금 그 논란의 인물 다카이치 좀 보니까요. 매우 독특한 인물이더군요. 맞습니다. 1961년생, 우리 나이로 만 64시고요. 사스메 도시인 나라현 출신입니다. 거기서 중의원만 10번을 한 의원입니다. 무엇보다 일본 정치는 매우 남성 중심적인 시스템인데 자민당 최초의 여성 총재로 선출된 것만으로 입지전적인 인물인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최근 일본 총리들만 봐도 다 아버지에게 지역구로 물려받은 세습 정치인인데 그들 사이에서 유리천장을 뚫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뭐 락밴드에서 드러머 활동도 했고 오토바를 모는 등 터프한 면도 있고요.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강한 생활력을 강조하는 아주 인상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보시죠. 私自身も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という言葉を捨てます。働いて働いて働いて働いて働いて参ります。 근데 또 논란도 꽤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한일 관계도 그렇고요. 강한 생활력으로 정치판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정한 노선이 바로 극우 우파이기 때문입니다. 롤모델은 1993년 중의원 당선 동기인 아베 전 총리입니다. 그리고 당에 있든 뭐 장관이 됐든 야스쿠니 신사 참배 행보나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의 날에 장관이 당당히 참석해야 된다. 뭐 이런 센 발언들이 한 나라의 총리로서 적절하냐는 의문이 일본 내에서도 생겨나는 거죠. 공명당의 반발도 이 때문이고요. 하지만 뭐 한일 외교 소식통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총재 선출 직후에 기자회견에서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적절히 판단하겠다. 뭐 이렇게 다소 수위를 낮춘 점을 봤을 때 실제 총리가 되면 또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외교안보국제부 김범석 부장과 살펴봤습니다. 네, 저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중북부에 비가 이어지겠고 기온은 오늘보다 올라 평년 수준 회복합니다. 내일까지 이틀 동안 경기 북부에 최대 60mm, 그 밖 수도권에 최대 40mm가 내립니다. 일요일에도 많지 않지만 20mm 안팎의 비가 옵니다. 오늘 한낮에도 20도를 밑도는 기온에 서늘했는데요. 내일은 서울 22도로 오늘보다 4도 올라 이맘때 가을 날씨 되찾겠습니다. 화요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이어지고 수요일에는 비구름이 남부로 이동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